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을 타고 내려와 쉬어가던 시절, 깊은 상월짝이 굽이굽이 돌아가면 나오는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마치 어머니의 포근한 품속에 안긴 듯 아늑하고 평화로운 곳이었는데, 아침이면 안개가 자욱하게 피어올라 신비로운 기운을 자아내고, 저녁이면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라 구수한 냄새가 온 동네를 감싸는 그런 정겨운 마을이었습니다. 봄에는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고, 가을에는 단풍이 붉게 물들어 절경을 이루었지만, 마을 사람들에게는 해가 지면 절대로 가까이 가지 않는 금기시된 장소가 딱 한 군데 있었으니, 그곳은 바로 마을 어귀에서 읍내로 나가는 길목에 자리 잡은 버드나무 고개라고 불리는 오래된 언덕이었습니다. 버드나무 고개는 그 이름처럼 수백 년은 좋게 묵었을 법한 거대한 버드나무들이 길 양옆으로 늘어서서 마치 귀신이 머리를 풀어 헤친 듯 가지를 축 늘어뜨리고 있는 곳이었는데, 낮에 보아도 그 그늘이 짙어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고, 밤이 되면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가 마치 누군가가 흐느껴 우는 소리처럼 들려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오금을 저리곤 했습니다. 더욱이 그 고개 너머에는 주인을 알 수 없는 오래된 무덤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공동묘지나 다름없었으니,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해가 지면 절대 그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고, 혹여나 늦은 밤에 그곳을 지나야 할 일이 생기면 차라리 먼 길을 돌아갈지언정 그 고개는 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을에는 유독 겁이 없고 마음씨가 비단결처럼 고운 선돌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홀로 계신 노모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효자로 마을 사람들의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선돌이는 남의 어려운 일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제 일처럼 나서서 도와주는 성품을 지녔으며,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도 작은 짐승이 다친 것을 보면 정성껏 치료해 돌려보낼 만큼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비록 집안 형편은 넉넉지 않아 남의 집 일을 거들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 맑은 미소가 떠나지 않았고, 마을 어른들을 공경하는 태도가 깍듯하여 하여 동네 처녀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듬직한 일꾼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늦가을 찬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만들던 날, 선돌이의 어머니가 갑자기 몸져눕게 되었는데, 평소 건강하시던 분이 시름시름 앓으며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자 선돌이의 근심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의원에게 보여도 차도가 없자 선돌이는 읍내에 나가 용하다는 약방에서 약을 지어오기로 결심하고 아침 일찍 서둘러 채비를 마친 뒤 집을 나섰지만, 읍내까지는 꼬박 한나절을 걸어야 하는 먼 길이었기에 발걸음을 재촉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어서 쾌차하기만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읍내로 향했고, 머릿속에는 오로지 어머니께 다려드릴 약 생각뿐이라 다리 아픈 줄도 모르고 쉼없이 걸었습니다. 읍내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중천을 지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진 시간이었는데, 장날이라 그런지 약방에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약을 짓는데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려 선돌이는 초조한 마음으로 순서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약재를 구하고 정성껏 달인 약첩을 받아 소중하게 품에 안았을 때는 이미 붉은 노을이 서산마루에 걸려 있었고, 서둘러 돌아가지 않으면 캄캄한 산길을 헤매야 한다는 생각에 선돌이는 잠시도 지체할 틈 없이 다시 마을로 향하는 길을 재촉했습니다. 돌아가는 길은 올 때보다 더 멀게만 느껴졌고, 밤이 깊어질수록 기온은 뚝 떨어져 입김이 하얗게 서릴 정도가 되었지만, 그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부지런히 발을 놀렸습니다. 해가 완전히 떨어지자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고, 하늘에는 그날따라 달빛조차 희미하여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웠지만, 선돌이는 익숙한 감각에 의지해 산길을 걸어 나갔습니다. 숲속에서는 부엉이가 부엉부엉 하고 우는 소리가 들려왔고, 마른 낙엽이 발에 밟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려 퍼져
마치 누군가가 뒤를 밟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지만 선돌이는 헛기침을 한번 크게 하고는 무서움을 떨쳐내려 애썼습니다. 그는 평소 귀신 이야기를 믿지 않는 편이었지만 오늘따라 유독 밤 공기가 무겁고 차갑게 느껴져 자신도 모르게 옷깃을 더욱 단단히 여미게 되었고 품속에 넣은 약봉지가 식지 않도록 손으로 꼭 감싸 쥐었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어느새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인 버드나무 고개 아래에 다다르게 되었는데 이곳에 이르자 바람의 소리부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그저 스치듯 불던 바람이 이곳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며 거칠게 몰아쳤고 길게 늘어선 버드나무 가지들이 서로 부딪히며 기괴한 마찰음을 만들어내 마치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듯한 소음이 귀를 어지럽혔습니다. 선돌이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고갯마루를 올려다보았는데 어둠 속에 거대한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는 언덕의 형세가 평소보다 더 위압적으로 다가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로는 이 고개에서 도깨비불을 보았다거나 소복 입은 여인을 보았다는 흉흉한 소문이 끊이지 않았지만 선돌이는 지금 다른 길로 돌아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늦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기다리실 텐데 조금이라도 빨리 가서 약을 드려야 한다는 효심이 두려움을 눌렀고 그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내쉬고는 고개를 넘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귀신이 나오면 썩 물러가라고 호통을 치면 그만이지 하고 스스로에게 용기를 불어넣으며 선돌이는 힘차게 발을 내디뎌 고갯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고갯길은 가파르고 험에서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길가에 드문드문 솟아있는 무덤들은 어둠 속에서 희끄무레한 윤곽만을 드러낸 채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떤 무덤은 봉분이 무너져 내려 있었고 어떤 무덤은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인생의 덧없음을 느끼게 했지만 선돌이는 최대한 앞만 보고 걸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고개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 바람소리 사이로 기이한 소리가 섞여 들려오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짐승의 울음소리도 아니었고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도 아닌 분명 사람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귀가 잘못된 것이라 여겨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발걸음을 재촉하려 했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하고 뚜렷하게 들려와 선돌이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자장, 자장, 우리 아기. 그것은 아주 낮고 부드러운 그러나 뼈에 사무칠 정도로 구슬픈 여인의 노랫소리였는데 마치 깊은 우물 속에서 울려 나오는 것처럼 공허하면서도 애절한 울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돌이는 등골이 오싹해지고 머리카락이 쭉 뼈서는 공포를 느꼈지만 동시에 그 목소리에 담긴 짙은 슬픔이 가슴 한구석을 찌릿하게 만드는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을 상황이었지만 선돌이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서서 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소리는 길가에서 조금 떨어진 억새풀이 무성한 오래된 무덤가 쪽에서 들려오고 있었는데 바람이 불 때마다 끊어질 듯 이어지는 그 노래는 다름 아닌 아이를 재울 때 부르는 자장가였습니다. 잘도 잔다 우리 아기, 금자동아, 옥자동아. 가사는 바람에 흩어져 잘 들리지 않았지만 그 멜로디만큼은 너무나도 익숙하고 따뜻한 그러나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한이 서려 있는 곡조였습니다. 선돌이는 주먹을 꽉 쥐고 망설였는데 그냥 지나쳐 집으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과 도대체 누가 이 야심한 밤에 그것도 이런 공동묘지에서 자장가를 부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호기심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그는 어릴 적 돌아가신 할머니가 들려주던 예시하기 속에서 원한 맺힌 귀신을 만나면 모른 척해야 한다는 말이 떠올랐지만 들려오는 자장가 소리가 너무나 처연하여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는 누군가를 해치려는 악한 기운이 아니라 누군가를 간절히 그리워하고 기다리는 어미의 애타는 마음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선돌이는 도망가는 대신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는데
집신이 흙을 밟는 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숨을 죽이고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무덤가 주변에는 억새가 사람 키만큼 자라있어 시야를 가렸지만 그는 억새를 조심스레 헤치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고 심장은 쿵쾅거리며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듯 요동쳤습니다. 달빛이 구름 사이로 잠깐 얼굴을 내밀었다 숨기를 반복하며 주위를 희미하게 비추었고 선돌이의 눈앞에는 낡고 허름한 비석 하나가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는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비석 앞에는 누군가가 웅크리고 앉아있는 듯한 검은 그림자가 보였는데 그 형체는 사람이 분명해 보였으나 산 사람의 기운이라기보다는 어둠의 일부처럼 흐릿하고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 그림자는 마치 품에 아이를 안고 있는 듯한 자세로 몸을 앞뒤로 천천히 흔들며 자장가를 계속해서 흥얼거리고 있었고 그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워 선돌이는 무서움조차 잊고 멍하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밤바람은 더욱 거세게 불어와 선돌이의 옷자락을 펄럭였지만 그 그림자는 바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아이를 달래는 일에만 전념하는 듯 보였습니다. 선돌이는 그 순간 깨달았는데 이것은 마을 사람들이 말하던 단순한 귀신 소동이 아니라 어떤 깊은 사연이 얽혀있는 슬픈 영혼의 울림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이 헛것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눈을 비벼보았지만 자장가 소리는 여전히 귓가에 맴돌며 그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집에서 어머니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잠시 갈등했지만 이 슬픈 영혼을 그냥 두고 간다면 평생 마음의 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는 쉽게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바람이 뚝 멈추고 사방이 쥐죽은 듯 고요해지더니 자장가 소리도 뚝 끊겼습니다. 선돌이는 숨을 멈추고 긴장된 눈빛으로 그림자를 응시했는데 웅크리고 있던 그림자가 서서히 고개를 들어 선돌이가 있는 쪽을 바라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얼굴은 어둠에 가려 보이지 않았지만 그 시선만은 서늘하고도 강렬하게 느껴져 선돌이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칠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용기를 내어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으며 마음속으로 나는 당신을 해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라고 되뇌며 진심을 전달하려 애썼습니다. 이 고요한 대치 속에서 선돌이는 문득 자신의 품속에 있는 따뜻한 약봉지를 느꼈고 그 온기가 그에게 묘한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산 사람은 따뜻한 온기가 있고 죽은 자는 차가운 항이만 있을 뿐이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선돌이는 자신이 왜 이곳에 멈춰 섰는지, 왜 이 소리에 이끌렸는지 명확히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만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선돌이는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헛바람만 새어 나왔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심호흡을 하고는 마음을 가다듬으며 이 늦은 밤 산길을 지나는 나그네로서 예의를 갖추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비록 상대가 사람이든 귀신이든 슬픔에 잠겨있는 존재에게 함부로 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기에 그는 최대한 공손한 자세를 취하며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구름에 가려졌던 달이 다시 나타나 비석 주변을 은은하게 비추자 그림자의 윤곽이 조금 더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낡고 해진 흰 무명옷을 입은 여인의 모습이었는데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어깨는 가냘프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품에 아무것도 안고 있지 않았지만 마치 소중한 아이를 꼭 껴안고 있는 것처럼 팔을 모으고 있었으며 그 빈 팔이 보는 이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선돌이는 그 모습에서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을 키우며 겪었을 고단함과 희생을 떠올렸고 왠지 모를 동질감과 연민을 느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선돌이는 조심스럽게 한 발짝 더 다가가며 자신이 이곳에 있음을 알리는 인기척을 냈습니다. 저 누구십니까? 이 밤중에 홀로 어찌 이러고 계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고 밤 공기를 가르며 조용히 퍼져 나갔습니다.
여인은 대답 없이 그저 고개만 푹 숙인 채 다시 자장가를 흥얼거리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그 소리가 아까보다 훨씬 더 슬프고 애절하게 들려와 선돌이의 발을 땅에 못 박은 듯 꼼짝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밤은 깊어만 가고 마을에서는 개 짖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돌이는 이 기이한 만남이 오늘 밤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그리고 자신이 이 슬픈 자장가의 사연을 풀어주어야만 할 것 같은 예감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고 여인의 노래가 끝날 때까지 그 곁을 지키기로 결심하며 차가운 밤이슬을 맞으며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선돌이의 머리 위로 별똥별 하나가 길게 꼬리를 물며 떨어졌고 산골 마을의 밤은 그렇게 신비롭고도 두려운 이야기를 품은 채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선돌이는 품 안의 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내일 날이 밝으면 반드시 이 무덤의 주인이 누구인지, 무슨 사연이 있어 이토록 구슬피 우는 것인지 마을 어른들에게 여쭈어 보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버드나무 고개의 밤은 선돌이와 이름 모를 여인의 영혼이 함께하는 기묘한 시간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선돌이는 마치 꿈속을 거니는 듯 몽롱한 정신으로 간신히 고개를 넘어 마을 어귀에 도착했는데 익숙한 집 대문이 눈앞에 보이자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다리가 후들거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서둘러 부엌으로 들어가 아궁기에 불을 지피고 읍내에서 지어온 약재를 정성껏 탕기에 넣어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 소리와 구수하게 퍼지는 약냄새가 차가웠던 그의 몸과 마음을 녹여주었고 방 안에서 기침소리를 내며 뒤척이는 어머니의 인기척이 그를 다시 현실의 삶으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선돌이는 약이 다 다려지자 호호 불어시킨 뒤 어머니께 드렸고 약을 드시고 편안해진 얼굴로 다시 잠드시는 어머니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고갯마루에서 들었던 그 처연한 자장가 소리는 여전히 귓가에 맴돌아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밝은 해가 떠올라 마을을 환하게 비추었지만 선돌이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어젯밤의 기억이 짙은 안개처럼 남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소에게 여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했지만 문득문득 멍하니 산 쪽을 바라보는 일이 잦아졌고 그럴 때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밭으로 나가 일을 하고 아낙네들은 내게 모여 빨래를 하며 웃음꽃을 피웠지만 선돌이는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 섞여들지 못하고 혼자만의 생각에 깊이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본 것이 헛것이었기를 바라는 마음과 그 슬픈 여인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고 싶은 호기심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묵묵히 일손을 놀릴 뿐이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마을 정자나무 아래 평상에는 점심참을 먹기 위해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그곳에서 유난히 크고 수다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마을에서 소문난 수다쟁이이자 겁쟁이인 칠성이였는데 그는 평소에도 작은 일을 크게 부풀려 말하기를 좋아하고 남의 일에 참견하기를 즐기는 성격이라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확성기라는 별명으로 불리곤 했습니다. 칠성이는 땀을 뻘뻘 흘리며 헐레벌떡 뛰어와 평상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앉더니 마치 대단한 구경거리라도 생긴 양눈을 동그랗게 뜨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보게들 내 말 좀 들어보소. 어젯밤에 내가 기가 막힌 꼴을 봤지. 뭔가 마을 사람들은 칠성이의 호들갑에 혀를 차면서도 워낙 심심한 산골 마을이라 무슨 재미난 이야기거리가 있나 싶어 하나둘 칠성이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칠성이는 사람들이 모이자 의기양양해져서 침을 튀기며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그 내용은 선돌이가 겪은 일과는 전혀 다른 괴기스럽고 공포스러운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어젯밤에 술 한잔하고 기분 좋게 들어오다가
버드나무 고개 근처에서 소변이 마려워 잠시 멈췄는데 글쎄, 저기 무덤가에서 머리를 산발한 귀신이 눈에서 시뻘건 불을 뿜으며 나를 쳐다보지 않겠나. 칠성이는 손짓 발짓을 섞어가며 귀신의 모습을 흉내냈고 사람들은 겁을 먹으면서도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그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칠성이의 이야기는 점점 더 과장되어 갔는데 그는 귀신이 날카로운 손톱을 세우고 자신을 덮치려 했으며 자신이 젖먹던 힘을 다해 도망쳐 겨우 목숨을 건졌다고 떠벌렸습니다. 그 귀신 입이 귀 밑까지 찢어져 있었는데 내 아이 내놓아라 하면서 쉰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는데 아주 간이 콩알만 해지는 줄 알았다니까. 마을 사람들은 칠성이의 말에 에이구 끔찍해라. 정말 귀신이 나타난 게야 하며 술렁거리기 시작했고 순박한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점차 두려움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선돌이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칠성이의 말이 터무니없는 거짓말임을 알았지만 섣불리 나서서 사실을 말할 수도 없어 답답한 마음만 삼켰습니다. 선돌이가 보았던 그 존재는 칠성이가 묘사한 것처럼 흉측하거나 공격적인 모습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너무나 슬프고 애처로운 어머니의 모습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돌이가 나서서 그건 귀신이 아니라 슬픈 영혼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은 선돌이마저 귀신에 홀렸다고 생각하거나 그 밤중에 거기서 뭘 했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것이 뻔했습니다. 게다가 칠성이는 자신의 무용담이 거짓으로 드러나는 것을 참지 못하고 선돌이에게 달려들어 시비를 걸 것이 분명했기에 선돌이는 입을 꾹 다물고 그저 묵묵히 듣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문은 발 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간다고 했던가. 칠성이의 이야기는 삽시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고 살이 붙고 뼈가 더해져 더욱 흉흉한 괴담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 귀신이 밤마다 아이들을 잡으러 마을로 내려온다더라. 지나가는 사람을 홀려서 무덤 속으로 끌고 들어간다더라.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마을 분위기는 급속도로 얼어붙었습니다. 아이들은 해가 지기도 전에 집 안으로 불려 들어갔고 아낙네들은 밥맛이른커녕 대문 밖 출입조차 꺼리게 되었으며 마을에 활기찼던 저녁 시간은 쥐 죽은 듯 고요한 정막 속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밤이 되자 마을의 공포는 극에 달했는데 바람이 문풍지를 스치는 소리만 들려도 사람들은 이불을 뒤집었었고 밖에서 고양이 울음소리라도 들리면 귀신이 온 게 아니냐며 벌벌 떨었습니다. 칠성이는 자신이 퍼뜨린 소문에 스스로 겁을 먹었는지 집 때문에 붉은 팥을 뿌리고 소금을 한 가득 쌓아놓는 등 부산을 떨며 공포 분위기를 더욱 조성했습니다.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오늘 밤에는 꼭 문단속 잘해라. 그 귀신이 앙심을 품고 올지도 모른다며 겁을 주었고 마을 사람들은 칠성이의 말에 휘둘려 덩달아 부적을 붙이거나 쑥을 태우는 등 한바탕 소동을 벌였습니다. 그날 밤 선돌이는 마루에 걸터앉아 먼 산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는데 마을 사람들이 헛소문에 휘둘려 두려움에 떠는 모습이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 고개 위에 슬픈 영혼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 바람을 타고 어젯밤 들었던 그 자장가 소리가 희미하게 마을까지 흘러내려 왔는데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들리지 않을 만큼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공포에 질려 신경이 곤두선 마을 사람들의 귀에는 천둥소리처럼 크게 들려왔습니다. 들었나? 저 소리 칠성이 말이 맞았어. 귀신이 울고 있어. 집집마다 불이 꺼지고 숨죽인 비명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마을 개들이 허공을 향해 컹컹 지저대기 시작했고 소들은 외양간에서 불안한 듯 발을 구르며 울음소리를 내어 밤의 정막을 깼습니다. 선돌이는 그 소리가 원한에 찬 절규가 아니라 여전히 아이를 달래는 부드러운 자장가임을 알았기에 두려움보다는 슬픔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저 소리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된다면 이렇게 무서워하지 않을 텐데 왜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미워하고 배척하려고만 하는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선돌이는 당장이라도 고개로 달려가 그 영혼을 위로해주고 싶었지만 어머니를 혼자 두고 나갈 수도 없는 노릇이라 애만 태우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마을은 더욱더 혼란에 빠졌는데 칠성이는 아침부터 마을 회관으로 달려가 어젯밤 내가 말한 대로 귀신이 내려왔었다며 목청을 높였습니다. 그는 마을 청년들을 모아 몽둥이와 횃불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오늘 밤 당장 그 고개로 올라가 귀신을 쫓아내거나 무덤을 파헤쳐버리자고 선동했습니다. 그냥 두면 우리 마을 아이들을 다 잡아갈 거야. 우리가 먼저 쳐들어가서 본때를 보여줘야 해. 겁에 질린 사람들은 칠성이의 무모한 계획에 동조하며 하나둘 농기구를 들고 모여들기 시작했고 마을은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들처럼 살벌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선돌이는 이대로 두었다가는 큰일이 나겠다는 생각에 급히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달려가 그들을 말리려 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무작정 쳐들어간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누군가를 해치려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흥분한 사람들의 귀에 선돌이의 말은 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칠성이는 선돌이를 쏘아붙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뭐야, 너 지금 귀신 편을 드는 거야? 아니면 겁쟁이라서 뒤로 빠지려는 거야? 사내 대장부가 되어서 마을을 지킬 생각은 안 하고. 칠성이의 선동에 사람들은 선돌이를 향해 혀를 차며 수군거렸고 선돌이는 억울함에 얼굴이 붉어졌지만 다수의 관계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때 마을 어귀에서 지팡이를 짚는 소리와 함께 묵직한 헛기침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 소리에 왁자지껄하던 사람들이 일순간 조용해지며 길을 터주었습니다. 나타난 사람은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왕 할머니였는데 허리는 굽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어 젊은이들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마을의 큰 어른이었습니다. 왕 할머니는 천천히 걸어와 칠성이와 흥분한 사람들 앞에 섰고 그들을 쭉 둘러보며 나직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다들 제정신들이 아니구나. 도대체 무엇이 그리 무서워 산 사람끼리 이리 소란을 피우는 개냐. 칠성이는 왕 할머니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억울하다는 듯 대들었습니다. 할머니 모르셔서 그래요. 저 고개 넘어 귀신이 우리를 다 죽이려고 밤마다 울어댄단 말입니다. 당장 가서 없애버려야 해요. 왕 할머니는 칠성이의 말을 듣고 혀를 끌끌 차며 지팡이로 바닥을 쿵 내리찍었습니다. 네, 이놈 칠성아, 내 놈이 본 것이 진짜 귀신인지 내 마음속의 두려움인지 어찌 아느냐. 그리고 설사 귀신이라 한들 그들이 우리에게 해코지를 했더냐. 밤마다 들려오는 소리는 악다구니가 아니라 슬피 우는 곡소리거늘 그것을 듣고 불쌍히 여기지는 못할 망정 몽둥이를 들고 설치다니 천벌이 두렵지도 않느냐. 왕 할머니의 호통에 사람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고개를 숙였고 칠성이도 얼굴이 벌개져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왕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원한 맺힌 소리는 힘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여 들어주어야 풀리는 법이다. 소금을 뿌리고 불을 지른다고 그 한이 사라지겠느냐. 오히려 화를 돋우어 더 큰 재앙을 부를 뿐이다. 옛말에 무덤가의 귀신도 사연없는 무덤 없다고 했다. 그들이 왜 우는지 무엇이 그토록 서러운지 알아볼 생각은 안 하고 무조건 쫓아내려 하다니 너희들의 마음 씀씀이가 귀신보다 더 무섭구나. 할머니의 말씀은 마치 찬물을 끼얹은 듯 흥분했던 사람들의 머리를 식혀주었고 선돌이는 할머니의 말씀이 자신의 생각과 정확히 일치함에 안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손에 들고 있던 몽둥이와 괭이를 슬그머니 내려놓으며 부끄러워했고
칠성이는 사람들 틈에 숨어 눈치만 살폈습니다. 왕 할머니는 선돌이를 바라보며 부드러운 눈빛을 보내셨는데 마치 선돌이가 어젯밤 겪은 일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한 그윽한 눈빛이었습니다. 오늘은 다들 집으로 돌아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함부로 입을 놀리거나 산을 어지럽히지 말거라.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왕 할머니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어 투덜거리며 흩어졌지만 공포심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다시 마을을 덮쳐오자 집집마다 불을 끄고 숨을 죽인 채 고개 쪽을 주시했습니다. 바람은 어제보다 더 거세게 불었고 나뭇가지들은 기괴한 춤을 추며 그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어제보다 더 또렷하고 더 가까운 곳에서 자장가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장, 자장, 우리 아기. 그 소리는 이제 마을 입구까지 내려온 듯 선명하게 들렸고 그 처절한 울림에 마을 전체가 슬픔과 공포에 도가니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선돌이는 방 안에 앉아 그 소리를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는데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며 칠성이의 선동에 다시 휩쓸리기 전에 그리고 저 슬픈 영혼이 사람들의 적대감에 상처받아 정말로 악한 마음을 품기 전에 자신이 나서서 매듭을 풀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깊이 잠드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왕 할머니의 말씀처럼 원한은 들어주어야 풀리는 법. 선돌이는 부엌으로 가서 갓 지은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녹그릇에 담아 보자기에 쌌습니다. 칠성이와 마을 사람들이 두려움의 문을 걸어 잠그고 있을 때 선돌이는 오히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의 품에 안긴 밥그릇의 온기가 가슴을 덮여주었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잔뜩 끼어 달빛조차 없는 캄캄한 밤이었지만 선돌이의 발걸음은 망설임 없이 버드나무 고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고요를 깨는 자장가 소리는 마치 선돌이를 부르는 이정표처럼 귓가에 울려 퍼졌고 그는 이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 같은 일임을 받아들이며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선돌이가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버드나무 고개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자 등 뒤로 마을의 희미한 불빛들이 하나둘 멀어지며 세상은 온통 검은색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품 안에 아는 녹그릇의 따스한 온기만이 그가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유일한 위로였고 차가운 밤바람은 마치 그의 결심을 시험하려는 듯 옷깃 사이로 파고들어 살갗을 에이는 듯한 추위를 선사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고 포기하고 싶었을 음산한 분위기였지만 선돌이는 이를 악물고 어머니를 생각하며 그리고 저 고개 위에서 홀로 울고 있을 외로운 영혼을 생각하며 묵묵히 한 발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려 퍼져 마치 누군가가 자신의 발목을 잡으려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지만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고개 중턱에 이르자 마을에서 들을 때는 가늘게만 들리던 자장가 소리가 이제는 고막을 때릴 듯이 선명하고 강렬하게 들려와 선돌이의 심장을 요동치게 만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히 귀로 듣는 소리가 아니라 가슴을 후벼 파는 듯한 비통함이 서려 있어 듣는 이로 하여금 저절로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마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아가야, 배고프지? 엄마가 미안해. 자장, 자장. 가사는 이제 명확하게 들려왔고 그 목소리에는 굶주림과 추위에 떨며 죽어가는 순간의 고통과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절절하게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선돌이는 그 목소리의 주인이 겪었을 끔찍한 고통이 자신의 몸으로 전해져 오는 듯하여 잠시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지만 지팡이를 땅에 깊이 박으며 간신히 중심을 잡았습니다. 버드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고갯마루에 도착하니 앙상한 가지들이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며 마치 귀신들이 머리카락을 풀어헤치고 춤을 추는 듯한
기괴한 그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달빛조차 구름 뒤로 숨어버린 그곳은 그야말로 이승과 저승의 경계인 듯 공기의 흐름조차 정지된 것 같은 무거운 침묵과 서늘한 한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선돌이는 숨을 죽이고 어제 그 여인을 보았던 무덤가를 향해 시선을 돌렸는데 그곳에는 어제보다 더 또렷한 형체가 되어 나타난 여인이 땅을 파헤칠 듯한 기세로 무언가를 찾으며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칠성이가 말했던 것처럼 괴물이거나 악귀의 형상이 아니었지만 산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처참하고 비극적인 몰골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옷은 다해져서 살이 훤히 드러나 보였고 앙상하게 마른 팔다리는 뼈만 남아있어 바람이 불면 톡하고 부러질 것만 같았으며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선돌이의 눈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은 그녀가 품에 안고 있는 것이 살아있는 아이가 아니라 차갑고 딱딱한 길가의 돌덩이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인은 그 돌덩이가 마치 자신의 소중한 아기인 양품에 꼭 끌어안고 자신의 헐벗은 옷자락으로 감싸주려 애쓰고 있었으며 나오지도 않는 젖을 물리려는 듯 가슴을 헤치고 돌덩이에 얼굴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나오거라, 제발 나오거라, 우리 아기 배고프다. 그녀의 쉰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고 그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처절했습니다. 선돌이는 그 순간 자신이 마주한 존재가 단순히 마을을 떠도는 잡귀가 아니라 지독한 가난과 굶주림 속에서 자식을 살리려다 끝내 함께 생을 마감한 비운의 어머니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흉년이 들었을 때 국어를 하러 다니던 유민이었거나 갈 곳 없이 떠돌다 이 고개에서 최후를 맞이한 나그네였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따뜻한 아랫목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잘 때 그녀는 이 차가운 고개에서 아이를 안고 추위와 배고픔에 떨며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다 서서히 죽어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선돌이는 가슴 한구석이 찢어지는 듯 단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원한은 누군가를 해치려는 아기가 아니라 살려달라는 마지막 외침이 아무에게도 닿지 않았던 그 서러움에서 비롯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선돌이는 떨리는 손으로 품 안에 있던 녹그릇을 꺼내 들었는데 보자기를 풀자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고슬고슬하게 지어진 하얀 쌀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구수한 밥 냄새가 차가운 밤 공기를 타고 퍼져나가자 정신없이 돌덩이를 어루만지던 여인의 움직임이 뚝 멈추었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냄새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퀭하게 들어간 그녀의 눈동자는 초점이 없었지만 밥 냄새를 맡는 순간 본능적인 갈망이 일렁이며 코를 킁킁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선돌이는 용기를 내어 한 발짝 더 다가가며 최대한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아주머니 배고프시지요? 따뜻한 밥 좀 드세요. 아기도 같이 드시게 제가 넉넉히 가져왔습니다. 선돌이의 목소리에 여인은 경계하는 듯 몸을 움츠렸다가 선돌이가 내민 밥그릇을 보고는 홀린 듯이 비틀비틀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발은 땅에 닿지 않고 허공에 떠있는 듯 했으나 밥을 향한 그녀의 집착은 산 사람의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렬하고 절박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밥을 먹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여인은 밥그릇 앞에 다다르자마자 자신의 입으로 가져가는 대신 품에 안고 있던 돌덩이에 밥풀을 떼어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야, 맘마 먹자. 쌀밥이다. 네가 그렇게 먹고 싶어 하던 하얀 쌀밥이다. 그녀는 자신의 굶주림은 뒷전인 채 이미 생명이 없는 돌덩이에 밥을 먹이려 애쓰며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선돌이는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틀어막은 채 흐느꼈습니다. 죽어서 귀신이 되어서조차 자식 걱정에 밥 한 술 편히 넘기지 못하는 그 모정이 너무나 안타깝고 서러웠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돌덩이가 밥을 먹지 않자 당황하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왜 안 먹니? 왜 울지도 않니? 엄마가 밥을 구해왔는데 제발 눈 좀 떠봐라. 그녀의 절규는 밤하늘을 찢어 놓을 듯 날카롭게 울려 퍼졌고 주변의 버드나무 가지들이 미친 듯이 흔들리며 그녀의 슬픔에 동조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깊은 슬픔의 밑바닥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선돌이는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어 무릎을 꿇고 앉아 여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진심을 다해 호소했습니다. 아주머니 아기는 이제 배고프지 않습니다. 아기는 좋은 곳에 가서 배불리 먹고 곤히 잠들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아주머니께서 드세요. 그래야 아기도 편안해합니다. 선돌이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 죄스러웠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를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뿐이라 생각했습니다. 선돌이가 조심스럽게 여인의 손을 잡고 숟가락을 쥐어주자 얼음장처럼 차가운 냉기가 그의 손을 타고 심장까지 전해졌지만 그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온기가 닿자 여인은 잠시 멍하니 선돌이를 바라보더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천천히 숟가락을 자신의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여인이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하염없이 쏟아져 내렸고 그 눈물은 땅에 닿기도 전에 안개처럼 흩어졌습니다. 따뜻해. 너무 따뜻해. 그녀는 밥을 씹지도 못하고 목구멍으로 넘기며 오열했는데 그 울음소리는 아까의 비명과는 달리 한이 풀려나가는 듯한 깊은 탄식과도 같았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그녀는 여전히 돌덩이를 품에서 놓지 않았지만 광기 어린 눈빛은 서서히 사그라들고 지치고 슬픈 어머니의 눈빛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선돌이는 그녀가 밥을 다 먹을 때까지 묵묵히 곁을 지키며 그녀의 앙상한 등을 토닥여주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밥그릇을 비우자 주변을 감싸고 있던 음산한 기운이 조금씩 걷히고 달빛이 다시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은 선돌이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는 듯 하더니 품에 안고 있던 돌덩이를 조심스럽게 무덤가 한쪽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보이지 않는 아이의 손을 잡는 신용을 하며 낡은 비석 뒤편으로 서서히 뒷걸음질쳐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자리에는 차가운 밤바람만이 남았지만 선돌이는 그녀가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님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한은 밥 한 끼로 위로받았을지 몰라도 그녀가 왜 이곳에서 외롭게 죽어야 했는지, 그녀의 죽음을 외면했던 세상에 대한 서운함은 아직 다 풀리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돌이는 빈 밥그릇을 챙겨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다리에 감각이 없을 정도로 오랜 시간이 흘러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며 새벽이 오고 있음을 알렸지만 선돌이의 마음은 오히려 밤보다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방금 자신이 목격한 진실을, 그리고 우리 마을 어딘가에 묻혀 있을지도 모르는 우리들의 무관심과 죄책감을 이제는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안고 있던 돌덩이, 그것은 그녀의 아이이자 동시에 마을 사람들이 외면했던 양심의 무게였던 것입니다. 선돌이는 단순히 귀신을 쫓는 굿을 하거나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끝낼 일이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선돌이는 버드나무 고개를 내려오며 어젯밤 칠성이와 마을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설치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진실을 보려 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안위만을 걱정하며 약자를 괴물로 몰아세웠습니다. 선돌이는 이제 자신이 마을로 내려가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는 귀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잊고 지냈던 이웃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일깨우는 아픈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마을 입구에 다다를 때쯤 멀리서 첫 딸기 우는 소리를 들었고 그 소리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처럼 들렸습니다. 마을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부지런한 몇몇 노인들은 벌써 일어나 마당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선돌이는 집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마을 한가운데 있는 정자나무 아래에 섰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깨어나 모일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의 옷은 밤새 내린 이슬에 젖어 축축했고 얼굴은 피로에 찌들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강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품 안에 빈 그릇을 만지작거리며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을 꺼내야 그들의 다친 마음을 열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아침 안개가 걷히고 해가 완전히 떠오르자 사람들이 하나둘 밭일하러 나오기 시작했고 밤새 무사했는지 서로 안부를 물으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이도 부스스한 얼굴로 대문을 열고 나왔다가 정자나무 아래 우두커니 서 있는 선돌이를 발견하고는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니, 자네 밤새 어디 갔다가 이제 오는 거야, 꼬리. 그게 뭔가 혹시 그 고개에 갔었던 거야? 칠성이의 큰 목소리에 사람들이 순식간에 선돌이 주변으로 몰려들었고 모두의 시선이 선돌이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호기심과 두려움, 그리고 선돌이에 대한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선돌이는 몰려든 사람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몽둥이를 들고 흥분했던 그들의 얼굴은 아침 햇살 아래서 다시금 순박한 이웃의 얼굴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는 밤새 고개 위에서 있었던 일, 자신이 본 그 슬픈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그녀가 밥을 먹으며 흘렸던 눈물에 대해 이야기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의 입이 열리려는 순간 마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될 것임을 감지하고 숨을 죽였습니다. 선돌이는 떨리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귀신을 쫓아낸 영웅담이 아닌 잊혀진 이웃의 슬픈 사연을 전하기 위해 첫마디를 떼었습니다. 선돌이는 침을 꼴깍 삼키고 모여든 마을 사람들을 향해 천천히 그러나 또렷한 목소리로 밤새 겪었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본 것이 사람을 해치려는 흉측한 악귀가 아니라 자식을 잃은 슬픔에 잠겨 구천을 떠도는 가여운 어머니의 넋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귀신이 품에 안고 있었던 것은 살아있는 아이가 아니라 차가운 돌덩이였으며 그 돌덩이를 자식인 줄 알고 달래고 있었다는 대목에 이르자 듣고 있던 아낙네들은 저마다 입을 가리며 눈물을 훔쳤고 억세기로 소문난 마을 장정들도 고개를 숙이며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선돌이는 자신이 건넨 따뜻한 밥 한 그릇을 그 여인이 얼마나 허겁지겁 그리고 감사하게 먹었는지, 그리고 그 밥을 먹으면서도 돌덩이에 밥풀을 문지르며 아이를 먹이려 했던 그 절절한 모정에 대해 상세히 묘사했습니다. 선돌이의 이야기가 계속될수록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 서려 있던 두려움과 적대감은 점차 부끄러움과 연민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들은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몽둥이와 횃불을 들고 그 불쌍한 영혼을 쫓아내려 했다는 사실에 얼굴을 들지 못했고 자신들의 무지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를 뻔했는지 깨달으며 가슴을 쳤습니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은 그 귀신의 심정이 오죽했을까 싶어 제 자식을 꼭 끌어안으며 흐느꼈고 마을의 어른들은 혀를 차며 우리가 그동안 너무 야박했어. 배고픈 이웃을 몰라보고 귀신 취급만 했으니 천벌을 받을 일이지 하며 자책했습니다. 선돌이가 품에서 꺼내 보인 빈 녹그릇은 햇살을 받아 반짝였는데 그 빈 그릇이 마치 마을 사람들의 비어있는 양심을 꾸짖는 것만 같아 모두가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군중 속에서 유독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하며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헛소문을 퍼뜨려 마을을 공포에 떨게 했던 칠성이었습니다. 그는 선돌이의 말이 사실로 드러나고 사람들이 동요하자 자신의 입장이 난처해진 것을 느끼고 억지를 부리며 소리쳤습니다. 이복의 선돌이 자네가 밤에 헛것을 본 게 아니고 뭐겠나. 내가 본 건 분명 눈에서 불이 나오는 괴물이었어. 그 귀신이 밥을 먹고 온순해졌다는 게 말이 되나. 자네가 귀신한테 홀려서 우리를 속이려는 수작이 아니냐고. 칠성이는 끝까지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려 목소리를 높였지만
이미 진실의 힘 앞에 그의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때 군중 뒤편에서 묵묵히 듣고 계시던 왕 할머니가 지팡이로 바닥을 쿵쿵 내리치며 앞으로 걸어 나오셨습니다. 할머니의 서슬퍼런 눈빛이 칠성이를 향하자 칠성이는 흠칫 놀라며 뒷걸음질을 쳤고 할머니는 준엄한 목소리로 그를 꾸짖으셨습니다. 이놈 칠성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느냐. 선돌이가 목숨을 걸고 확인한 진실을 내 놈의 얄팍한 자존심으로 덮으려 하느냐. 내 눈에 불이 보였다면 그것은 네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두려움의 불길이었을 게다. 선돌이는 마음의 눈으로 보았기에 그 여인의 슬픔을 본 것이고 너는 겁에 질린 눈으로 보았기에 괴물로 보인 것이다. 더 이상 입을 놀려 마을을 어지럽히지 말고 썩 물러가 있거라. 왕 할머니의 호통의 칠성이는 더 이상 대꾸할 말을 찾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사람들 틈으로 숨어버렸고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의 말씀에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왕 할머니는 선돌이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장하다 선돌아, 네가 우리 마을의 체면을 살렸고 죽은 이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주었구나. 하지만 밥 한 그릇으로 그 깊은 한이 다 풀리지는 않았을 터. 이제 우리가 나서서 그 여인을 위로하고 편안히 보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할머니의 제안에 마을 사람들은 옳습니다. 그렇게 해야지요 하며 이구동성으로 찬성했고 마을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숙연하면서도 따뜻한 기운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을 이장님은 즉시 사람들을 모아 의논을 시작했는데 무기를 들고 싸우러 가려 했던 계획은 전면 취소되고 대신 정성껏 제사상을 차려 그 고개로 올라가 위령제를 지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낙네들은 각자 집으로 달려가 쌀을 씻고 떡을 찌며 가장 좋은 과일과 포를 준비하기 시작했고 남자들은 낙과 톱을 챙겨 들고 고갯마루에 무성한 잡초를 베어내고 무너진 봉분을 다듬을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마을 전체가 마치 큰 잔치라도 벌이는 것처럼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그 움직임 속에는 경망스러움 대신 진심 어린 정성과 미안함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선돌이도 피곤함을 잊고 앞장서서 사람들을 도왔는데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뿌듯했습니다. 해가 머리 꼭대기에 올랐을 때쯤 마을 사람들은 준비한 음식을 지게에 지고 머리에 이고 긴 행렬을 이루어 버드나무 고개로 향했습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귀신이 나올까 두려워 근처에도 가지 못했던 길이었지만 오늘은 따뜻한 햇살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걸으니 무서움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소풍 가는 길처럼 평화롭게 느껴졌습니다. 선돌이는 행렬의 맨 앞에서 길을 안내했고 왕 할머니와 마을 어른들이 그 뒤를 따랐으며 칠성이도 멋쩍은 표정으로 막걸리 통을 짊어지고 행렬의 꽁무니에 붙어 따라왔습니다. 고개에 도착하자 낮에 보는 버드나무 숲은 밤과는 달리 웅장하고 고요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지만 곳곳에 방치된 무덤들은 여전히 쓸쓸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선돌이가 가리킨 그 허름한 비석 주변으로 모여들었는데 무성하게 자란 억새풀 사이로 정말로 누군가가 앉았던 흔적이 남아 있었고 그 옆에는 선돌이의 말대로 둥글게 마모된 돌덩이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 돌덩이를 본 순간 마을 사람들은 선돌이의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숙연해졌습니다. 어떤 아주머니는 그 돌덩이를 어루만지며 아이고 이게 뭐라고 품에 안고 있었을까 불쌍해서 어쩌나 하며 눈시울을 붉혔고 그 모습을 본 칠성이도 죄책감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았습니다. 남자들은 서둘러 잡초를 베어내고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여 제사를 지낼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잡초가 제거되고 흙이 고라지자 그동안 숨겨져 있던 비석의 글씨가 희미하게 드러났는데 이끼 낀 비석에는 이름도 없이 그저 어느 여인의 묘라고만 적혀 있어 보는 이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앞에 돗자리를 펴고
정성껏 준비해온 시루떡과 과일 나물들을 풍성하게 차려놓았습니다. 왕할머니가 가장 먼저 술잔을 채워 올리며 절을 하셨고 뒤이어 이장님과 마을 어른들 그리고 선돌이와 마을 사람들 모두가 차례로 나와 절을 올렸습니다. 향이 피어오르고 은은한 향냄새가 고개 전체에 퍼지자 윙윙거리던 바람소리도 잦아들고 숲속의 새들도 노래를 멈춘 채 조용히 제사를 지켜보는 듯했습니다. 제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장님은 축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름 모를 여인이여, 그리고 차에 피지 못한 아기여, 우리가 너무 늦게 찾아와 미안합니다. 그동안의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외로움을 이제는 잊으시고 우리가 마련한 이 따뜻한 밥과 술을 드시고 부디 좋은 곳으로 가시옵소서. 다시는 굶주리지 말고 다시는 춥지 말고 아기와 함께 편안히 쉬시옵소서. 이장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 울림은 상홀짝이 구석구석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칠성이도 쭈뼛거리며 앞으로 나와 술을 한 잔 올리고는 제가 입이 방정이라 몹쓸 소리를 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라고 작게 중얼거리며 넙죽 큰 절을 올렸습니다. 모든 순서가 끝나고 사람들이 둘러앉아 음복을 하려던 찰나 갑자기 하늘에서 따스한 햇살이 비석 위로 쏟아져 내리더니 부드러운 산들바람이 불어와 사람들의 땀방울을 식혀주었습니다. 그 바람은 차갑고 날카로웠던 지난밤의 바람과는 달리 마치 어머니의 손길처럼 부드럽고 따뜻하여 모두가 기분 좋은 전율을 느꼈습니다. 선돌이는 그 바람 속에서 고맙다, 고맙다 하는 여인의 목소리가 들린 듯하여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는데 파란 하늘에는 흰 구름 두 조각이 나란히 떠서 어디론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아이를 안고 떠나는 어머니의 뒷모습처럼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준비해간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그동안의 두려움을 털어내고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떡을 떼어 먹던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허허, 귀신 핑계대고 이렇게 마을 잔치를 다 하네 그려. 그 여인이 우리에게 화해하라고 자리를 만들어준 게야. 사람들은 그 말에 웃음을 터뜨리며 맞장구를 쳤고 칠성이에게도 술 한 잔을 건네며 그를 용서하고 받아주었습니다. 이 사람아, 다음부터는 모르면 가만히나 있게. 괜히 사람 놀라게 하지 말고. 칠성이는 머리를 긁적이며 멋쩍게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예전의 거만함 대신 겸손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해질 녘이 되어 마을로 내려오는 길 사람들의 발걸음은 올라갈 때보다 훨씬 더 가볍고 경쾌했습니다. 버드나무 고개는 이제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으며 마을 사람들이 함께 돌봐야 할 이웃의 쉼터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선돌이는 빈 그릇과 제기들을 챙겨 들고 내려오면서 이제 밤이 되어도 그 슬픈 자장가 소리는 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집집마다 밥 짓는 연기가 다시 피어오르기 시작했는데 그 풍경이 어찌나 정겹고 따뜻하게 느껴지던지 선돌이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선돌이네 집 마당에는 마을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제사 음식을 나누고 남은 재료들로 커다란 가마솥에 국밥을 끓여온 동네가 함께 저녁을 먹기로 한 것입니다. 마당 한가운데 모닥불을 피워놓고 멍석을 깔아 앉으니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한 식구처럼 어우러졌습니다. 왕할머니는 아랫목에 앉아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젊은이들은 장단을 맞추며 노래를 불렀으며 아낙네들은 국을 퍼 나르느라 분주했습니다. 선돌이는 어머니를 모시고 나와 평상에 앉혀 드렸는데 어머니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화색이 돌아 선돌이의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다. 칠성이는 오늘 하루 겪은 일로 인해 많이 얌전해졌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놀림감이 되어 분위기를 띄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 칠성아, 그 불 뿜는 귀신은 이제 어디로 갔나? 동네 형님이 짓궂게 묻자 칠성이는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형님도 참, 제가 눈이 삐었었나 봅니다.
이제부턴 밤에 다닐 때 눈 똑바로 뜨고 다니겠습니다요. 그의 대답에 사람들은 와하하 웃음을 터뜨렸고 그 웃음소리는 밤하늘 높이 퍼져나가 별들에게까지 닿을 것만 같았습니다. 선돌이는 국밥 한 그릇을 비우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제와는 다르게 별들이 유난히 총총하게 빛나고 있었고 달림도 둥실 떠올라 마을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고개 위 여인이 생각나 마음속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부디 좋은 곳으로 가셨기를. 그리고 다음 생에는 배고픔 없는 세상에서 아이와 행복하게 사시기를. 그의 간절한 바람이 하늘에 닿았는지 별 하나가 반짝이며 그에게 윙크를 보내는 듯 했습니다. 마을은 이제 완벽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닫혀있던 대문들이 활짝 열렸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던 빗장도 풀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선돌이의 작은 용기와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된 것임을 마을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왕할머니가 선돌이를 불러 곁에 앉히고는 등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수고했다, 선돌아. 내 덕분에 마을이 살고 귀신도 살았다. 내 마음 씀씀이가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구나. 할머니의 칭찬에 선돌이는 쑥스러워 고개를 숙였지만 가슴속에는 뜨거운 무언가가 벅차올랐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모닥불이 사그라들 때까지 이야기꽃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무릎을 베고 잠이 들었고 어른들도 하나둘 하품을 하며 하루의 피로를 풀었습니다. 선돌이는 잠든 어머니를 방으로 모셔다 드리고 다시 마당으로 나와 마지막 남은 불씨를 정리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을 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무서운 것은 귀신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배척하는 차가운 마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차가움을 녹일 수 있는 것은 대단한 힘이 아니라 따뜻한 밥 한 그릇과 진심 어린 관심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편안한 잠을 청할 수 있었습니다. 버드나무 고개에서 들려오던 자장가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사랑과 평화의 자장가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선돌이도 이불을 덮고 누워 눈을 감았고 꿈속에서도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고 내일은 더 밝고 희망찬 해가 떠오를 것입니다. 그렇게 버드나무 고개 마을의 밤은 평화롭게 깊어만 갔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마을에는 거짓말처럼 평화로운 나날들이 찾아왔는데 아침마다 짙게 끼어 사람들의 시야를 가리던 안개도 이제는 맑고 투명하게 거쳐 상쾌한 아침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버드나무 고개는 더 이상 사람들이 기피하고 두려워하는 금기의 땅이 아니라 마을과 읍내를 이어주는 소중한 길목이자 아이들이 뛰놀고 어른들이 쉬어가는 정겨운 쉼터로 변모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읍내장을 보러 갈 때마다 일부러 고개에 들러 비석 주변에 핀 잡초를 뽑아주거나 오가며 주운 예쁜 조약돌을 무덤게 올려놓으며 그 여인과 아기의 평안을 빌어주었습니다. 누군가는 들꽃을 꺾어 바치기도 하고 누군가는 지나가다 잠시 멈춰 서서 잘 지내시는가 하고 안부를 묻기도 했는데 이런 작은 정성들이 모여 고갯마루는 음산한 공동묘지가 아닌 따뜻한 꽃동산처럼 화사하게 바뀌어 갔습니다. 선돌이의 어머니는 아들이 지어 온 약을 드시고 눈에 띄게 기력을 회복하셨는데 사실 약효보다 더 컸던 것은 아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훌륭한 일을 해냈다는 자부심과 마음의 평안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자리에 털고 일어나 마당을 거닐며 우리 선돌이가 귀신도 감복시켰는데 내 병이라고 못 고치겠느냐 하며 동네방네 아들 자랑을 하셨고 그럴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선돌이의 효심과 용기에 대한 소문은 산 너머 이웃 마을에까지 퍼져나가 홍기가 찬 딸을 둔 부모들이 선돌이를 사윗감으로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선돌이는 쏟아지는 칭찬에 쑥스러워하며
그저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할 뿐이었지만 그의 어깨는 전보다 훨씬 듬직해 보였고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쳐 흘렀습니다. 마을의 분위기 메이커이자 겁쟁이였던 칠성이에게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는 이제 남을 골탕 먹이거나 헛소문을 퍼뜨리는 대신 마을의 꾸준 일을 도맡아 하는 일꾼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는 틈만 나면 낫을 들고 버드나무 고개로 올라가 길가에 자란 풀을 베고 비가 와서 길이 파이면 흙을 메워 사람들이 다니기 편하게 길을 닦았습니다. 사람들이 칠성이가 웬일이냐,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 하고 놀려도 그는 내가 지은 죄가 있으니 이렇게라도 갚아야지. 그리고 내가 길을 잘 닦아놔야 그 모자 무지도 저승 가는 길이 편안하지 않겠어 하며 사람 좋은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칠성이의 진심 어린 변화는 마을 사람들에게 또 다른 감동을 주었고 그를 바라보는 시선도 따가운 눈총에서 따뜻한 격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계절은 흘러 어느덧 찬바람이 불고 흰 눈이 소복이 쌓이는 겨울이 찾아왔지만 마을 사람들의 마음만은 그 어느 해보다 따뜻하고 훈훈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겨울밤의 긴 어둠이 무서워 일찍 문을 걸어 잠갔겠지만 이제는 밤늦도록 사랑방에 모여 앉아 고구마를 구워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왕할머니는 아랫목에 앉아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마다 버드나무 고개에 슬픈 여인 이야기를 빼놓지 않으셨습니다. 무서운 것은 귀신이 아니라 무관심이란다. 우리가 서로를 보듬고 아껴주면 아무리 추운 겨울도 아무리 무서운 귀신도 이겨낼 수 있는 법이지. 아이들은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고 마음속에 따뜻한 사랑의 씨앗을 하나씩 심게 되었습니다. 동짓날이 되자 마을 사람들은 큰 가마솥에 팥죽을 쑤어 나누어 먹었는데 집집마다 팥죽 한 그릇씩을 따로 떠서 버드나무 고개 비석 앞에 놓아두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팥죽 그릇들이 눈 덮인 무덤계에 나란히 놓인 풍경은 참으로 기이하면서도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붉은 팥죽이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고 믿었지만 이곳에서는 쫓아낸다기보다 함께 나누어 먹으며 애군조차 친구로 만드는 넉넉한 인심이 느껴졌습니다. 숲속에 산짐승들이 내려와 팥죽을 핥아 먹어도 누구 하나 뭐라 하는 사람이 없었고 오히려 그래 너희들도 배고프지 많이 먹고 겨울 잘 나거라 하며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봄이 오자 버드나무 고개에는 연두색 새순이 돋아나고 이름 모를 야생화들이 만발하여 그야말로 절경을 이루었습니다. 읍내로 나가는 길목이 아름다워지자 장사꾼들도 먼 길을 돌아가지 않고 이 고개를 넘나들기 시작했고 덕분에 마을은 외부와의 교류가 활발해져 전보다 훨씬 살기 좋은 곳이 되었습니다. 지나가던 나그네들이 고개 정자나무 아래서 쉬어가며 이 고개는 바람이 참 시원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구려 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럴 때마다 선돌이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어깨를 으쓱했고 나그네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참으로 아름다운 마을이여 훌륭한 청년 1호구먼 하고 감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돌이네 집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는데 이웃 마을 훈장님이 중매를 서겠다며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훈장님은 평소 선돌이의 됨됨이를 눈여겨보던 참 참한 처자가 있다며 마음씨 곱고 생활력 강한 규수라고 소개했습니다. 선돌이는 아직 장가갈 처지가 못 된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어머니와 마을 어른들의 성화에 못 이겨 맞선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자는 선돌이에 투박하지만 진실한 눈빛에 반했고 선돌이 또한 처자의 알뜰하고 다정한 모습에 마음을 빼앗겨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 백년 가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선돌이의 혼례식 날은 마을 전체가 들썩이는 잔칫날이 되었는데 돼지를 잡고 떡을 치는 소리가 산골짜기를 가득 메웠습니다. 칠성이는 사회를 보며 특유의 입담으로 사람들을 배꼽 잡게 만들었고 왕할머니는 신랑 신부의 손을 포개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축복해 주었습니다. 부디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거라. 네가 베푼 덕이 너희 부부에게 복으로 돌아올 것이다. 신부의 볼은 연지곤지보다 더 붉게 물들었고 선돌이는 든든한 신랑이 되어 하객들에게 일일이 술잔을 올리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하늘도 축복하듯 맑고 푸르렀으며 버드나무 가지들은 산들바람에 춤을 추며 두 사람의 앞날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선돌이는 세월에 토끼 같은 자식들을 두고 다복한 가정을 꾸리게 되었는데 그는 아이들에게 항상 남을 배려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름밤이면 평상에 누워 아이들에게 자신이 겪었던 그날 밤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는데 아이들은 무서워하기는커녕 아버지가 밥을 주셔서 귀신 아주머니가 안 울게 된 거죠. 하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선돌이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렇단다. 세상에 배고픈 서러운 만큼 큰 것은 없으니 너희는 항상 주변에 배고픈 이가 없는지 살피며 살아야 한다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마을의 작은 일에도 발벗고 나서는 착한 아이들로 자라났습니다. 선돌이의 집 곡간은 해마다 풍년이 들어 곡식이 가득 찼고 외양간에는 소가 늘어나는 등 집안 살림도 날로 번창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다 선돌이가 쌓은 덕업 때문이라며 부러워했지만 선돌이는 결코 자만하지 않고 가진 것을 이웃과 나누는데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흉년이 들면 곳간을 열어 어려운 이웃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었고 마을에 큰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달려가 힘을 보탰습니다. 그는 늙어서도 지팡이를 짚고 버드나무 고개에 올라가 비석을 살피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는데 비석 옆에는 어느새 커다란 복숭아나무가 자라나 봄이면 분홍꽃을 피우고 여름이면 탐스러운 열매를 맺어 지나는 이들의 목을 축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나무를 선돌나무라고 부르며 아꼈습니다. 어느 늦은 가을밤 노인이 된 선돌이는 잠이 오지 않아 마루에 나와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보름달이 둥실 떠올라 온 세상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고 마당 구석에서는 귀뚜라미가 맑은 소리로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젊은 날 그 고개에서 들었던 자장가 소리를 떠올려 보았는데 이제는 그 슬프고 처절했던 울음소리가 기억나지 않을 만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대신 귓게는 바람이 나무짚을 스치는 평화로운 소리와 방 안에서 곤히 잠든 손주들의 숨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그는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머금으며 자신의 인생이 참으로 보람되고 따뜻했음을 되새겼습니다. 그때 밤바람을 타고 어디선가 은은한 향기가 날아왔는데 그것은 밥 짓는 냄새 같기도 하고 향긋한 꽃 내음 같기도 했습니다. 선돌이는 그 향기가 그 옛날 자신이 건넸던 따뜻한 밥 한 그릇에 대한 답례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 여인의 영혼은 이미 오래전에 좋은 곳으로 떠났겠지만 그 고마움의 마음만은 여전히 이 마을과 선돌이의 곁에 머물며 그들을 지켜주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선돌이는 밤하늘의 별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편안하시게 나도 이제 곧 편안히 잠들 테니 마을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고요한 어둠이 산골 마을을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버드나무 고개의 나무들도 밤이슬을 맞으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고 마을을 지키는 장승들도 눈을 감고 밤의 정적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선돌이네 집 굴뚝에서는 마지막 남은 연기가 가늘게 피어오르다 밤하늘 속으로 스며들었고 따뜻한 아랫목에는 온 가족이 서로의 천을 나누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진 그야말로 완벽하고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옛날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착한 마음은 메마른 땅에 꽃을 피우고 따뜻한 밥 한 그릇은 얼어붙은 영혼을 녹이며 진심 어린 관심은 두려움을 평화로 바꾼다는 것을 선돌이와 버드나무 고개의 마을 사람들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자리에도
선돌이가 나누어준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창밖에는 바람이 자장가처럼 부드럽게 불고 달림은 여러분을 지키는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저 이 평화로운 이야기 속에 몸을 맡기고 깊고 편안한 잠에 드시길 바랍니다. 잘 자요. 그리고 좋은 꿈 꾸세요. 이 세상 모든 슬픔이 위로받고 모든 배고픔이 채워지는 그런 따뜻한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